예, 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소개받은 황병주입니다. 예, 어, 지금 저를 소개하면서 이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사입니다. 편사연구사라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정확히 말하면 공무원이죠. 공무원. 여기 그 non-government NGO 학과에 go.kr로 끝나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자니까 약간 좀 묘하기도 합니다. 약간 뭐 다른 얘기가 되겠지만은 예전에 이 무정부주의 활동이 한국에서 제법 활발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굽니까? 그 장군의 아들의 그 장군님 김좌진도 나중에 무정부주의로 이 사상적 입장을 정리를 하죠. 물론 무정부주의는 아나키즘은 무정부주의로 번역하면은 본인들은 상당히 싫어합니다. 상당히 좀 혼란스럽고 뭐 좀 이상한 것처럼 취급되기 때문에 굳이 번역하자면 무강권주의 뭐 그 정도로 번역을 하는 게 맞다고도 하는데 어쨌든 그 무정부주의자인 그 단주 유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단주 유림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에 합류를 합니다. 무정부주의자가 정부에 들어간 셈이죠. 약간 웃자고 한 얘기인데 별로 웃기지는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하여간 연금 개혁 때문에 심란한 공무원으로서 이렇게 NGO 학과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신체제 오늘 강의 주제가 유신체제와 11.6 사태인데 11.6 사건. 축제하면 또 유신 70년대 축제가 유명했죠. 잘 아시겠지만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쌍쌍파티 80년대 들어서서 퇴폐적이라고 해가지고 철퇴를 맞고 거의 대부분 사라지긴 했지만 70년대 대학가 축제는 쌍쌍파티로 상징된다고 할 정도였죠. 유신체제의 정수였었던 이 박정희의 입장에서 보건대는 상당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쌍쌍파티뿐만 아니라 통기타, 뭐 청바지, 흔히 통불생으로 얘기되는 70년대 청년문화 다 아시죠? 이 청년문화에 대해서 대단히 심기가 불편했죠.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미니스커트, 장발 이런 걸 다 단속을 하고 아마 요새 기준으로 이렇게 장발 단속하고 미니스커트 단속하라고 하면은 아마 길거리 나다닐 사람이 별로 없겠죠. 그 정도로 불과 한 40년의 시간을 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시기에 어떤 그 당시 사회 상황하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한국 사회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거의 저도 70년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저 같은 연배에서는 자기 삶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과거로 생각하지 않지만 요즘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40년 정도면 아주 오래된 거의 뭐 당군 할아버지 비슷한 그 정도로 이렇게 오래된 일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이 유신체제 1970년대에 한 7년 남짓 지속되었던 유신체제가 현재 오늘의 한국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걸 우리가 얘기를 해야만 되고 알아야만 되는가라는 약간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모든 역사는 현대사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이탈리아의 철학자였던 크로체라는 사람이 해서 아주 역사학에서 아주 흔히 특히 현대사 관련된 사람들은 아주 흔히 입에 달고 사는 입에 달고 사는 어떤 말 중에 하나이죠.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이건 다시 말해서 모든 지나간 과거의 것들은 오늘의 현재와 밀접히 관련된다. 다시 말하자면 모든 지나간 과거의 것들은 오늘의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서 항상 새롭게 다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군 신화가 뭐 5천년 가까이 4천년 넘는 5천년 가까이 된다고 하지만은 매 시기마다 새로 쓰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엄청난 인파를 동원했던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이순신 한 5, 600년 전에 인물이었지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새로 쓰여집니다. 예? 원균이 죽일 놈이었다가 배설이 죽일 놈이 되기도 하고 이런 거죠. 물론 영화와 역사가 똑같진 않겠지만 얘기인즉슨 말인즉슨 이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 다시 말해서 과거의 모든 지나간 일들은 오늘 우리의 삶의 맥락 속에서 새롭게 쓰여지고 새롭게 생각되고 새롭게 얘기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의 현실이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측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른 한편으로는 과거 역사의 축적 내지는 흔적들이 오늘의 우리의 삶들을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자기 그 조상이 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듯이 어떤 그런 과거와의 그 과거의 연속선상에서 오늘의 현재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를 알지 못하면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이런 일반적인 얘기를 넘어서 직접적으로 오늘의 한국 사회를 가능케 했던 그 중요한 변화들이 전 70년대에 가장 집중적으로 진행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자에 따르면 그래서 우리 시대의 정치 경제적 기원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유신 체제였던 1970년대를 오늘의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적 기원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한국 사회의 직접적인 뿌리가 1970년대에 있다라는 거죠. 물론 좀 더 거슬러 올라가자면 60년대까지 잡을 수가 있겠죠. 60년대, 70년대에 거치면서 진행되었던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 급속한 경제 개발이 오늘의 한국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 뿌리가 된다. 이렇게 봐도 틀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다시피 한국 사회는 수천 년간 농업 사회였죠. 그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얘기들은 다 농업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 60년대 이전까지 얘기들은. 여러분 혹시 그 철든다는 말 잘 아시죠? 철든다, 철부지, 철 모르는 것들, 뭐 이런. 그 여기서 말하는 철이 뭐겠어요? 이 철이 그 우리가 하는 쇳덩이가 아닌 거죠. 여기서 말하는 철은 그 24절기 아시죠? 뭐 하지도 있고 뭐 고구도 있고 24절기를 말합니다. 그 우리 보통 옛날에 그 달력을 음력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시죠. 그죠? 그 음력 그 뭐 저거 음력 설이네 뭐 이렇게 음력은 달 주기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우리가 농업사회였잖아요. 달이 농사를 지을 수는 없죠. 농사는 태양이 짓죠. 그죠? 그래서 이 24절기는 음력이 아니라 양력입니다. 태양의 주기, 그 황두라고 그러죠. 태양의 주기에 따른 그걸 다 이렇게 1년을 365일을 24개의 딱딱 절기로 나눠 놓은 거예요. 왜 그걸 만들었냐? 농사 때문에 만든 거죠. 농사 때문에.
하고 배경처럼 깔려 있다고 그렇게 미리 생각들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신체제 그 강의 안에도 뭐 있습니다만 한국 현대사를 통틀어서 가장 이 폭압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시대였다고 그런 체제였다고 할 수 있겠죠. 현재까지 50년대부터 1948년 정부 수립부터 현재까지 유신 체제보다 더 강력한 그런 권위주의 체제는 없었다고 봐야 되죠. 이승만 독재를 했다고 하지만 유신 체제에 비하면은 상당히 좀 소프트하고 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신 체제는 그 어떤 독재 뭐 좀 더 세게 얘기하자면 파시즘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어떤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체제였다고 할 수가 있는데 요거를 단지 70년대에 아주 예외적이고 특이한 상황이었다고 보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현실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렇게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 유신 체제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의 요소들이 결합되어서 나왔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한국에서는 극우 파시즘적인 그 역사가 상당히 또 깊고 영향력도 상당히 막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와 그 유신 체제의 핵심 어떤 그 세력들이 한국의 어떤 그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어떤 그런 사고와 그런 사유를 가지고서 갑자기 평지풍파식으로 뜬금없이 유신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역사적 맥락을 너무 가볍게 보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제에 이게 동아시아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본의 그 군국주의 다 아시죠? 이거 대단히 그 파시즘적인 체제 아니었습니까? 우린 그 일본한테 지배를 35년간 받았죠. 36년이라고 쓰면 또 너무 길어진다고 한이라도 줄이자고 35년 딱 만으로 쳐서 35년이죠. 35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가장 또 영향을 많이 미치는 중국의 국민당 정권, 장기석 국민당 정권, 대단히 파시즘적인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지상, 민족지상이란 말 들어보셨죠? 민족지상, 국가지상. 민족지상, 국가지상이 중국 국민당의 기본 모토였고, 그것이 한국에서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사람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철기 이범석이라는 사람 있죠. 예. 유명한 뭡니까? 청산리 절투에도 참여했었던 그 철기 이범석, 광복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던 이 이범석이 조선민족 청년단이라는 걸 만들죠. 해방 후에 귀국을 해서. 그 조선민족 청년단의 기본 구호가 국가지상, 민족지상입니다. 순서만 바꿨어요. 그래서 대단히 그 한국 사회의 근대사를 살아왔던 중요한 어떤 인물들이나 중요한 그 세력들이 이런 어떤 동아시아 전체의 어떤 그런 그 파시즘적이고 전체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그런 어떤 체제의 영향들을 강하게 받습니다. 이 유신 체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박정희 또한 그 가장 감수성이 예민하고 가장 어떤 이 사회적 영향을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던 시기, 그 시기 전부를 식민지 시기에서 보낸 거죠. 그죠? 1917년생입니다. 식민지 시기에 태어났고, 식민지 시기에 청소년기와 20대 그 초반을
현장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 새마을운동이 아주 익숙한 것처럼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마을에 옛날에는 이장을 구장이라고 많이 불렀죠. 구장이라고 불렀는데 노구장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노구장이라는 사람이 30년대 농촌진흥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구장으로서. 그래가지고 그 조그만 거긴 하지만 이렇게 그 송독비, 공독비까지 마을에서 세워놨어요. 그래서 노구장이 늘 하던 거네 이렇게 받아들이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한국의 역사적 어떤 그 연속성, 물론 역사는 연속과 단절이 같이 있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40년 전과 지금은 분명히 똑같은 연속되는 측면도 있지만 엄청나게 달라진 측면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 계통에서는 이렇게 연속과 단절을 함께 잘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어쨌든 단절도 봐야겠지만 그렇게 또 연속적인 측면이 의외로 강했다. 특히 기성세대 중심으로 따라서 유신 체제는 어떤 특정 개인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자기 멋대로 만든 체제였다. 이렇게만 보기 곤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체제 18년을 보건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그 요새 기준으로 엄청 긴 거죠. 한 정권이 18년간 유지돼 엄청 긴 건데 어쨌든 그게 1979년도 12.6 사건으로 종막을 고했다라는 것을 18년밖에 못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은 18년 동안이나 유지가 된 거예요. 18년? 발음 좀 약하게 해야겠네. 하여간 18년 동안 유지가 됐다라는 거, 18년 동안 유지가 될 수 있었던 그게 뭘까라는 거죠. 세상에 어떤 체제도 총칼로만 지배할 수는 없어요. 그죠? 총칼로만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뭐 비인간적이거나 비인도적이거나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말이 안 돼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예? 그죠? 이 경찰력, 그 군대 이런 거 그 엄청나게 돈 많이 요새 또 뭐 무슨 F-35 비행기 한 대에 무슨 뭐 1,200억 뭐 이러는 판인데 원래 군사무기가 엄청 비싸죠. 상식을 초월할 정도로 비싸죠. 그런 엄청난 그 비용이 들기 때문에 가장 그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지배 질서는 반란과 뭐 이런 뭡니까 반역이나 아니면 거대한 대중봉기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전에 그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거예요. 일어난 다음에 그걸 진압하고 하려면은 경제적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 사회 분위기도 숭숭해지면서 그런 체제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근데 18년 동안 박정희 시기에 18년 동안 맨 시작과 맨 끝을 보게 되면은 18년 동안 그 큰 규모의 그런 체제 내지는 정권에 막 그거를 쥐락펴락할 정도의 큰 위기는 그런 대중봉기 같은 그런 큰 위기는 4.19하고 맨 마지막에 부산 마산에서 벌어졌던 부마 항쟁이라 다들 아시죠? 네, 부마 사태로 많이 벌어졌던 두 개밖에 없어요. 중간에 있었던 커다란 사건 중에 하나가 1971년 있었던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아시죠? 지금의 성남시. 네. 거기에서 거기 그 사람들이 이제 일종의 폭동이죠. 봉기죠. 도시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크게 그래봤자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였고, 그 사회 전체 구성원의 상당수가 막 동참하는. 그런데 87년 6월 항쟁 같은 경우는 뭐 셀러리맨, 무슨 뭐 지식인, 뭐 거리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뭐 학생들, 뭐 엄청나게 사람 많이 동원되잖아. 그러니까 4.19도 비슷해요. 중학교, 고등학생 물론 초등학생까지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때는 좀 국민학생이 좀 더 친숙하죠. 우리는 그죠? 저도 지금도 초등학생 하면 뭔가 좀 어감이 잘 안 와요. 이런 거예요. 식민지를 겪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파시즘이 더 친숙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그 직업, 다양한 계층, 다양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 동시에 막 들고 일어나는 이런 규모의 이 대중봉기, 이런 식의 요새 말로 데모죠. 그런 게 일어났던 거는 없습니다. 부마 이전까지. 다시 말해 18년 동안 조용했다는 얘기예요. 그 체제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따라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죠? 근데 뭐냐면은 대학생들은 원래 데모해요, 원래 늘. 그죠? 대학생들은 원래 60년대, 70년대 내일 계속 데모했어요. 문제는 80년대도 계속 데모했지만은 문제는 시민들이 붙냐 안 붙냐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끼리 거리 나가서 가투라고 그러죠. 대학생끼리 가투는 많이 하지만 문제는 시민들이 붙으면 이게 정권도 막 날아갈 수 있는 거대한 대중봉기,
군중 시위가 되는 거고 그냥 대학생끼리 하면 그냥 그 뭐 이렇게 신문에 한 줄 나오고 막 이런 걸로 끝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유신 체제를 비롯해서 박정희 18년 체제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좀 더 복잡한 생각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이고 말도 안 되는 가장 권위주의적인 그런 지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그 체제를 용납하고 받아들였는가? 물론 못 받아들인 사람도 많았지만 대다수가 받아들였다는 걸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싫든 좋든 정말 받아들일 수 없으면 들고 일어났었겠죠. 물론 모든 지배 질서는 그 총칼로 상징되는 어떤 폭력적 장치, 폭력적 장치를 통해서 공포심을 통해서 지배를 하죠. 그죠? 우리가 교통법규를 왜 지킵니까? 예? 교통법규를 지키는 거는 저기 좋아서 뭐 도덕적으로 아름다워서 인간이면 이런 것도 있지만은 벌금 내기 싫으니까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죠? 우리는 예컨대 이런 건데 우리는 안전벨트를 매라는 걸 막 설득을 하잖아요. 막. 예? 안전벨트는 무슨 뭐 가족의 생명이라는 둥 뭐 계속 그런 막 캠페인도 하고 막 구호도 붙이고 슬로건도 붙여놓고 막 사람들 설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안전벨트 매라고. 교통법규에 분명히 안전벨트 매라고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설득을 해요. 그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쪽 가보니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설득 문구가 하나도 없어요. 딱 한마디 써 있어요. It's the law. 그냥 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규칙이라는 거예요. 다른 설득 필요 없어요.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유지되거나 이 굴러가는 방식이랑 이 다른 나라가 굴러가는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It's the law라고 하나의 규칙, 어떤 그 강제력을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은 강제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컨대 관습이나 규범 이런 것들은 도덕적 규범 이런 것들은 안 지켜도 뭐 비난하고 욕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강제적으로 뭘 하지 못해요. 근데 법은 기본적으로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것만으로 근데 사회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그런 설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일종의 당근이죠. 잘 많이 들어보셨죠? 채찍과 당근이라고. 한편으로는 채찍을 통해서 공포심을 조장해서 강제로 따라오게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당근을 던져주면서 자기가 좋아서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이 두 가지를 안 쓰는 지배 질서나 안 쓰는 정권, 안 쓰는 체제는 하나도 없다고 봐야 됩니다.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지배 질서는 두 가지를 다 양수겹장시로 다 자유자재로 활용하려고 했었죠. 그게 잘 될 때는 좀 오래 가는 거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쫄딱 망하는 거죠. 고대 로마에서도 다 하잖아요. 뭡니까 글래디에이터 이런 걸 권투사들 동원해 가지고서 빵과 서커스라고 서양에서는 빵과 서커스라고 많이 표현하죠. 그런 식의 질서였다고 봐야 된다라는 거고 유신 체제 또한 그렇게 일방적으로 폭력적이었고 물론 폭력적인 또 장면들을 따지자면 한이 없습니다. 엄청 많았죠. 가장 상징적인 사건이 강에 나오지만은 1975년에 인혁당 관련자 8명의 전격 처형이죠. 그죠? 그래서 무슨 국제사법학회가 사법사상 암흑의 날이라는 어떤 그런 규정을 내릴 정도로 상당히 좀 억울하게 좀 죽은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폭력적인 장면이 엄청 많았다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쪽의 연구나 그런 쪽의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런 유신 체제에 반대했던 반독재 민주화 운동의 어떤 그 정치사적인 의미, 정치적인 효과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당근의 역할, 이 당근의 역할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유신 체제는 독재 체제였고, 나쁜 거였고, 비민주적이었고, 그럼 됐지 뭘 더 알 필요가 있냐?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컨대 식민지식이라면 뭐냐면은 식민지배가 나쁜 거고 일본 놈들이 때려 죽일 놈이라는 걸 알면 됐지 뭘 더 알아야 되냐. 그래서 식민지식에 대한 역사적 연구가 대단히 편협하고 대단히 뭐랄까 좀 이렇게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일본 창씨개명 있죠. 창씨개명 다 들어보셨죠? 식민지 시기에 다 이름이나 성을 다 일본식으로 바꾸라고 한 거였죠. 그거를 1940년도 한 6개월 가량 하는데 당시 식민지 조선에 살고 있었던 한국 사람 중에 몇 프로 정도가 창씨개명을 했을 것 같습니까?
예? 예, 좀 너무 많이 80%입니다. 80%. 한국 사람 흔히 하는 말이 내 말이 틀리면 내 성을 갈겠다. 이거잖아요. 집안 문중 엄청 따지잖아요. 족보가 어쩌네 뭐 어쩌네 하면서 엄청 그렇게 엄청나게 집안 혈연 문중 따지는 양반들이 80%가 다 해버렸어요. 예? 참 저희 아버님도 하셨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다른 일로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농지개혁이라고 아시죠? 1950년대 그 농지개혁. 농지개혁 때 이렇게 뭐 보니까 거기 이름이 쑥 나오던데 제가 아는 그 성이 아니더라고. 아니 뭐 이건 뭐 그 80%다 했으니까 오히려 그 대표적인 친일파들이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또 무슨 의미인지 어쨌든 아이가 뭔 얘기냐면은 식민 지배 질서가 그렇게 나쁜 거고 정말 그 인류가 그 만들어낸 그 체제 중에 최악의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민이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는 안 좋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상당수는 아시다시피 그 체제를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시다시피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의 해방은 연합군의 승리로 왔죠. 조선인 심지어는 그 우리는 징병제 하면 엄청 막 그 일제 뭐 어쩌고 뭐 이렇게 막 하지만은 징병제를 시행하기 전에 먼저 조선 육군 특별 지원병 제도라는 걸 시행을 먼저 해요. 얘네가 마지막까지 징병제 안 하려고 한 이유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얘네는 그 식민지 어떻게 총 주면 어디다 총질할지 모른다 해가지고 겁나서 안 주고 징병지 일본 애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원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워낙 전황이 안 좋아지고 2차 대전 이 전황이 안 좋아지고 불리해지니까 워낙 병력이 부족해지니까 식민제도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시험 삼아 한 게 지원병 제도를 먼저 합니다. 한번 이렇게 요새 말로 하면 간을 보는 거죠. 한 그 경쟁률이 한 20대 1 막 30대로 올라가요. 예. 장남들이 이렇게 많이 나섭니다. 특히 또 집안을 이렇게 세우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살아야 되니까 그 혈류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식민지가 꼭 나쁜 거나 이게 아닙니다. 제 말은 식민지가 어떻게 교묘하고 철저하고 정말 아주 그 디테일하게 정말 그렇게 사람을 올가매면서 자기들 지배를 관철시키고 유지해 나갔는가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런 지배가 다시 오면 또 똑같이 당할 거거든요. 근데 식민지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다 독립운동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나 70년대나 80년대나 항상 데모하고 운동하는 사람은 항상 소수예요. 심지어는 극소수예요. 그죠? 그때라고 달랐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하는 한 지배 질서, 한 지배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고 어떻게 자기를 존립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좀 더 그 치밀하고 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런 지배 질서를 우리가 진정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식민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절대 극복이 안 됩니다. 자꾸 식민지가 많아지는데 이게 워낙 한국 그 역사에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호적 있죠. 호적. 요즘 주민등록으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호적이 중요하죠. 호적에 빨간 줄 올라간다. 그 다음에 이 토지조사, 이게 저기 토지대장이 있죠. 토지대장. 다 일제시기에 맞는 겁니다. 그죠? 일제잔재예요. 일제잔재. 근데 그런 호적대장, 토지대장 없이 한국사 유지가 되겠어요? 네? 지금 우리의 그 한국의 그 행정지도, 행정제도를 보면은 1914년도에 일제가 시행한 지방행정제도 개편 때 만들어진 그 틀이 거의 90% 그대로 가요. 도시화된 지역, 도시로 편입된 지역, 이래서 좀 바뀌는 거 외에는 지방행정제도는 그대로 똑같이 갑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일제 잔재가 아니라 일제 본재 위에 서 있는 나라일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식민 잔재라고 하는 게 이미 우리랑 무관한, 이미 과거에 지나간 일, 우린 절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식민 지배가 우리 삶에 흔적을 남기고 있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항상 자각해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 단적인 예로 그 뭡니까 독일에가 또 있는데요. 독일의 그 네오나치 스킨헤드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머리 빡빡 밀고 하는 애들. 걔네가 동서독이 통일됐는데 동독 쪽 지역에 많을까요? 서독에 많을까요? 동독 쪽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물론 동독 지역이 경제 형편도 안 좋고 하니까 그런 이유도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동독은 자기들은 나치 청산을 완벽하게 했다고 했대요. 나치 청산을 서독보다 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서독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이 반공 이 문제가 걸리면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그 미국 애들이 많이 봐주기도 해서 나치 청산이 그렇게 철저하게 안 됩니다. 뭐 아데나워 유명한 사람 있죠. 다 나치랑 일정한 그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를 다 날리고서는 이 동독에 대항하는 이쪽의 체제 유지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마찬가지. 일본의 전후처리도 마찬가지죠. 천황 살려두잖아. 그죠? 미국이 왜 천황제를 유지했겠어요, 메가더가? 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동독은 그 철저하게 합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철저하게. 그래서 동독은 우리는 나치의 문제가 전혀 없다. 우린 나치 흔적이 전혀 없다. 나치 잔재가 전혀 없다고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안 시키고 비판도 별로 안 하고 뭐 이날 끝난 일인데 왜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서독은 오히려 나치 청산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비판도 하고 비난도 하고 왜 우린 제대로 못했을까 잘하자 더 하자 뭐 이런 계속 그런 식으로 일종의 NGO 활동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 동독에서는 GO가 다 끝내버렸고 서독에서는 NGO가 계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면역력이 더 있는 거니까. 아, 나치라는 게 정말 문제구나. 정말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나쁜 놈들이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감각이나 사회적 인식이 훨씬 더 강력하게 살아있었다는 거니까. 동독은 그게 없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경제 상황 좀 안 좋아지고 사회 상황 좀 안 좋아 실업률 올라가고 하니까 바로 그냥 나치로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역력도 없이. 아시다시피 나치는 합법적 선거로 제1당이 돼서 권력을 잡습니다. 그죠? 독일의 사회주의 운동이 사회민주주의 운동, 노동운동이 대단히 강력합니다. 유럽 최고 수준이었어요. 그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지지했던 독일 노동자나 독일 대중이 어느 날 갑자기 히틀러를 지지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그렇게 파시즘이나 어떤 권위주의 체제나 이런 것들이 누구의 눈에나 그 명백하게 보이는 악이다, 나쁜 거다. 단순하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신체제의 그런 복합적 측면을 자꾸 얘기했던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니까 그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건강보험, 의료보험이죠. 의료보험이 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입니까? 법률을 만든 건 1963년에 처음 만듭니다.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민정이양이죠.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제 제3공화국 민정이양을 하면서 보험법, 산재보험이랑 의료보험법을 만들긴 만드는데 산재보험은 시행하지만 의료보험은 시행을 못해요. 돈 없다고. 그러다가 뭐 한번 두 번 정도 개편을 막 71년도에 한번 또 이렇게 그 개정을 해서 이번에 한번 시행하자고 했는데 그때 또 못해요. 돈 없다고. 그러다가 77년도에 가서야 법 개정을 해서 시행령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물론 당시에 의료보험은 한계가 대단히 많은 거였어요. 한계가 대단히 많았고 500인 이상의 그 종업원이 있는 회사에만 제한적으로 그 적용된 거예요. 한계가 많았지만 어찌됐든 그런 식의 사회보험, 그런 식의 사회보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나치 시대에 아우토반 만들죠. 나치 시대에 소위 말하는 폭스바겐 국민차 처음 만들어서 다수의 대중이 마이카 시대를 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나치가 좋았던 옛날로 기억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니까. 바로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0년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새마을운동과 관련해서 보자면은 이 고미가 정책을 핍니다. 또 농촌 대책으로. 우리 말 저고가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맞습니다. 저고가 맞아요. 60년대 이래로 계속해서 저고가예요. 그렇지만 저고가 속에서 쌀값은 비싸요. 저고가 속에 고미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미가 정책을 폈기 때문에 농민들이 상당 부분 많이 따라갑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런 건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새마을운동이 꽤 중요한 소스가 되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다는 거 혼자 짓는 거예요, 거의. 그죠? 그리고 자기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때 무슨 뭐 백과사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글 모르는 사람이 90% 이상인데 누가 책 보면서 공부할 거예요. 다 경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중요해요. 경험에 축적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 공경도 하고 가족 단위가 중요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 단위로 노동력 동원하면서 가족 단위의 농업 경험에 대한 지혜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죠? 노인의 농사 경험이 아주 중요해지는 겁니다. 효도도 중요해지는 거고, 다른 맥락도 어쨌든 하여간. 그러니까 국가가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세금도 그렇게 지금처럼 뭐 가가호호로 못 때려요. 총액자라고 부르는데 총액제. 그러니까 군총제라고 하면 군 단위의 총액을 때리는 거니까.
예컨대 뭐 저기 어디냐 뭐 강화군이다. 그러면 강화군 총액은 1000냥. 그리고 국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누가 살고 있는지 누구로부터 개별적 얼마 받아야 될지 몰라. 그 경운기 같은 거 농기가 또 얼마나 비싸요. 콤바인 같은 건 1억대 가요. 그러니까. 예? 트랙터 뭐 이런 거 수천만 원 갑니다. 그다음에 나중에 팔 때 다 농협통해서 저기 수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다시 말해서 종자 구입부터 마지막 단계인 상품의 가치 실현, 상품의 판매까지 거의 완벽하게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이 시스템으로 완벽하게 편입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죠. 돈 들어가는 거를 누가 대줘요? 그전에 농군가 고리채라죠. 고리채 이자율이 한 100%, 50%막 이렇게 돼요. 쌀 한 가마 빌려 먹으면은 가을에 2가마 갖다 줘야 돼요. 엄청 고리채인데 70년대부터 그 80년대 초반에 확 바뀌는데 농협 융자가 거의 농촌 부채의 80% 이상입니다. 80년대 초반에 가면. 다시 말해서 봄에 농협에서 돈을 쫙 뿌려요. 예? 무슨 뭐 명목은 되게 많죠. 무슨 특별 융자 어쩌고 뭐 쫙 뿌린 다음에 가을에 쭉 걷어가는 거예요. 그 돈 못 받으면 농사 못 져요. 당장 이것도 저것도 사고 다 돈인데. 그렇게 국가의 눈밖에 벗어나면은 농민들이 옴짝달싹을 못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뭐 이렇게 뭐 국가 우리 세금 걷지 마라 뭐 이런 식의 만약에 농민운동을 하게 되면은 근데 그 이유는 다 국가 요구하는 거예요. 농민운동이. 농가 부채 탕감하라, 추곡수매가 올려라, 뭐 수세 폐지해라 다 이런 거예요. 국가를 떠나서는 농사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아예. 그렇죠? 이렇게 농민들 자체가 농업 생산 과정 자체가 거의 완벽하게 국가와 자본에 포섭되어 있고 편입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가 감히 용기 있게 정부 시책을 비판할 수 있겠어요? 그죠? 새마을운동 저희도 시골에 살았는데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저희 아버님이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지붕 개량을 했어요. 초가 지붕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걸 슬랩트로 쫙 바꾸면서 나는 뭐 꼬맹이니까 아무도 모르고 바꾸나 보다 했는데 아버님이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다 융자받아 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해주는 것도 아니라. 예? 근데 그걸 거부를 못 해요. 거부했다가는 농사를 못 짓는다니까. 농사 단적인 거로 얘기할게요. 그 등급이 중요해요. 쌀이든 담배든 뭐든 정부가 수매를 할 때 등급이 중요해요. 1등급이냐 3등급 따라가지고 가격이 확확 다릅니다. 단가가. 등급을 누가 매겨요? 거기다 검사원 나와서 매기는 거야. 예? 밑보여봐요. 등급 2등급 주고 3등급 때려버린다고. 그걸 어떻게 항의할 거야? 뭐 소송을 걸 거죠, 할 거야, 아마. 그런 식인 거니까. 이렇게 사람들의 삶이 아주 뭐랄까 어떤 그 국가와 자본이 주도하는 그런 시장 경제 시스템에 아주 긴밀하게 뭐랄까 편입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대략 제가 보기엔 대략 완성되는 게 70년대예요, 70년대. 저는 그걸 빼놓고는 새마을운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봐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습니다. 일종의 그 농민을 주체로서 사람 대접을 해준 최초의 대통령처럼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해요. 그게 또 아주 중요합니다. 예컨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다 아시다시피 그 가부장제 얼마나 심합니까? 시골 마을 들어가서 그 구술 인터뷰도 하고 뭐 마을 얘기 물어보려고 하면은 할머니들 만나서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이고 내가 동네 일을 뭘 알아. 저 할아버지한테 물어봐. 이래요.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공적인 업무, 공적인 어떤 자기 의사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 제 평생을 산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근데 그 부녀회장 다 만들잖아요. 예? 새마을 지도자도 남자 여자 같이 뽑습니다. 완전 남녀 평등이야. 그리고 여성들 엄청 동원해요. 엄청 자극시킨다고. 그래서 그 부녀회 활동하면서 여성 새마을운동 지도자 했던 분들의 이 회고나 아니면 구술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그때가 제일 신나는 시절이었대요. 면장님 군수가 와가지고 뭐 맨날 무슨 댁이잖아. 무슨 뭐 평택댁이네 무슨 뭐 어디 나주댁이네 맨 태코라고 그러죠. 맨날 그런 식으로 불리던 아니면 A 이름으로 불리던 사람이 김순애 씨 참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훈장 달아주는 거예요. 군수가 와서. 우리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훈장이 대단한 효과를 냅니다. 칭찬이 뭐 고래를 어쩌고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다시피 평생 나라로부터 받은 것도 누구한테 단 한 번이라도 자기 가장 친한 남편한테는커녕 자식들도 무시하잖아. 막. 자식들 학교 다닌다고 글자 좀 안다고 글자 모르는 막 얼마나 무시해요. 그런데 막 군수가 와가지고 하늘 같았던 막 군수가 와서 막 훈장 달아주는 거예요. 김순애 씨라고 불러주면서. 김춘수 시인의 시 있죠? 유명한 그 꽃이라는 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이름을 불러주니까 나한테 와서 뭐가 됐다면서? 진짜 그래요. 이 호명이라고 그러죠. 호명.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의미 있는 주체로서 호명해 주는 거. 그 옛날에 저기 동아시아도 마찬가지인데 그 공자 명자 시절에 생하자는 부모요, 지하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하자, 나를 낳아주는 건 부모지만 날 알아주는 존재가 따로 있어요. 더 중요한 거예요. 지하자가. 선비는 지하자를 위해 목숨을 건다는 거니까. 대단히 중요한 이제 권력관계, 권력의 어떤 그 통치수의 일환인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주체화하는 거, 주체화. 예. 그 전에는 사회적 주체가 아니란 말이니까. 주체는 뭐 장군이고 뭐 사장님이고 뭐 잘 나가는 뭐 이런 사람들이고 아니 무슨 농사 짓는 옛날에 농투산이 무슨 뭐 이런 더 심하게는 뭐 땅벌어지 이렇게 하지 불렸던 그 사람들이 막 대통령이 불러와요. 그 아시죠? 그 70년대 내내 수출 진흥 확대회를 계속 청와대에서 여기 다 여는데 거기에 매달 한 번씩 여는데 거기에 새마을 지도자 한두 명을 꼭 불러요. 예? 그 새마을 지도자가 대통령 앞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발표하고 프레젠테이션 하고 막. 예? 장관들 쫙 배석기 시켜놓고. 이거 사람들 황홀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사람 명예 때문에 막 환장하면 되게 그런 식으로 지하자 역할을 해줍니다. 지하자 역할. 예? 거기다 막걸리 논두렁 가서 막걸리 같이 마시고 밀주 모자 써 모내기 해주고 그러잖아요. 맨날 나는 말끝마다 나는 빈농이 아들을 태어났다. 빈농 하죠. 진짜 그렇게 빈농이었는지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그때 애지간한 집안 학교 가기 힘들었는데 그 구미면 상몰이죠. 그 고향이. 그 상몰이에서 그 박정희 형 그 박상이라고 있죠. 예? 가장 존경했다고 하는 박상이 저기 대구 10월 사건 때 저기 뭐랄까 학살당했던 딸이 좀 김종필 부인이죠. 박영옥이라고. 그 가게가 타콘 아시죠? 그 박상희는 그 동네에서 유일하게 그 당시 보통학교죠. 보통학교를 간 사람이었어요. 그 밑에 동생인 박정희는 그 마을에서 딱 2명인가 3명 갔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럼 한 집안에서 둘씩이나 보통학교를 보낼 정도면은 뭐 그렇게 빈농이라 보기 힘들 거예요. 그 당시 기준으로. 어쨌든 뭐 사치하고 계속 빈농 얘기를 해요. 네. 그죠? 나는 빈농으로 태어나 서민으로 죽겠다. 계속 반복합니다. 뭐겠어요? 노태우가 보통 사람 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네. 그 슬로건을 제일 먼저 아주 효율적으로 써먹은 게 박정희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대중정치라는 거죠. 대중정치. 요새 유행하는 말로 파퓰리즘이죠. 네? 파퓰리즘적 대중정치를 구사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맥히냐? 그전 대통령이 누구? 이승만이잖아. 그러니까. 윤보선 잠깐 하긴 한 윤보선 워낙 약하긴 했지만 어쨌든 윤보선까지 포함해서 이승만은 다 아시다시피 양녕대군 18대 순위가 그래요. 왕조구식이 대단히 강합니다. 일부러 19세기 말투를 안 고쳐요. 예? 자기 저기 비서들을 자기 개인 비서로 의라 생각해가지고 국가 공무원으로 아예 올리지도 않습니다. 예? 지금처럼 비서실, 청와대 비서실 이런 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게 별 의미도 없을 시기니까. 거의 대신 다뤄주기도 했고. 윤보선은 엄청난 귀족 집안이죠.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단일 집안으로 최고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윤보선, 윤치워, 윤치왕, 뭐 하여간 정말 떠르르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대한제국 때부터 장관 다 해먹고 했던 집안이거든요. 박정희는 최초였어요. 그죠? 어쨌든 아무것도 아닌 일개 농사꾼 아들이 그런 식으로 수직적인 계층 상승을 통해서 최고 권력까지 도달했었던 나름 그땐 충격이었던 거죠. 사람들이. 그죠? 실제 그런 식으로 선거운동을 펼칩니다. 선거운동을 펼쳤고 적중했죠. 원래 선거가 약간 위험할 거다, 힘들 거다는 예측도 많았는데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뭐랄까 파퓰리즘적 대중 정치를 한편으로 구사하는 거니까. 한편으로는 사회복지랄까 아니면 당근책 같은 것들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실제 그 계층 상승의 경험들이 아주 강렬했던 시기예요. 뭐냐, 그러니까 그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좀 쓰는데요. 사회적 유동성 뭐냐면은 계층 상승, 계층 이동, 위아래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대단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예요. 그 시기가. 왜? 산업화기 때문에. 예? 다시 말해서 다 아시죠? 강남에 막 그냥 뭐 갑자기 개발되면서 막 땅값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경제가 급속도로 뭐 매년 뭐 10% 넘게 막 성장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회가 생겨버리니까. 역설적으로 그래서 이촌양도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먼저 올라온 사람들은 그 마을에 바닥층들이 올라오죠. 그죠? 머슴이나 이렇게 뭐 땅떼기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먼저 올라오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기회를 잡아서 먼저 출세를 해버린다고. 나중에 버틸만 하니까 버티고 버티다가 늦게 올라서 오히려 기회가 줄어들어가지고 더 역전되는 경우도 많아요. 미국 이민도 비슷해요. 60, 70에 이민 갔던 사람들은 바닥부터 해가지고 올라갔는데 지금 요새 간 사람 못 올라가요. 그만큼 사회적 유동성이라고 표현하는데, 계층 상승의 경험들이 아주 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사회적 불만들이 당연히 있고, 전태일의 분신처럼 그런 사회적 불만이나 문제가 당연히 엄청나게 폭증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런 탈출구가 보이는 거니까. 그래서 미국의 사회주의나 좌파 운동이 대단히 약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서부 때문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서부. 미국 동부 처음 시작했는데 그 내부의 갈등이 막 드글드글 끓으면은 그게 탈출할 데가 없으면 뻥 터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다 서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패가 여기서 동부에서 안 되면 다 서부로 가는 거야. 서부로. 그러니까 터질 일이 별로 없는 거죠. 북한에서 이제 그 해방 후에 그 토지 개혁 하잖아요. 그때 그게 큰 위혈 충돌 없이 잘 진행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다 내려왔기 때문이에요. 거기 지주들. 아니 자기 전 재산 뺏기는데 생사결단해서 싸우다 죽고 이렇게 될 거 아니 보통? 역사가 보여주면 다 그럽니다. 그죠? 때는 돈 몇천 원에 그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전 재산을 뺏기는데도 안 싸우고 이게 안 해. 다 내려온 거거든요. 뭐 후위를 도모하려고 이런 식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하여간 그 당시 사회적 유동성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뭐랄까 그 체제에 대한 어떤 그 불만이랄까 아니면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 상쇄되는 측면이 있었다. 막 그런 것들이 그 유신 체제가 그런 폭압적이고 반민주적이고 그런 독재 체제였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지속될 수 있었던 그런 좀 배경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래서 유신 체제가 그렇게 반민주적 독재 체제를 유지하는데 역설적으로 이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이거 무슨 조짐인가요? 그만 끝내라는 신호인가?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뭐냐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사실 정확히 말하면은 그 컨텐츠가 대단히 부실해요. 예? 참 뭐냐면 한국 사회가 참 원래 그런 예컨대 우리가 쓰는 지금 용어나 개념 이거의 그 8, 90%는 다 서구 근대가 진짜 끝내려네. 서구 근대가 만들어내는 걸 다 수입해 쓰는 거예요. 그죠? 철학, 역사, 문화, 국가, 민족 다 원래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그 직수입해서 번역한 것도 아니라 이 일종의 그 중간다리를 한번 거쳐요. 일본을 통해 들어와요. 예? 거의 그 90% 이상이 다 또 일본에서 번역한 겁니다. 예를 들자면 사회라는 말이 있어. 사회. 영어로는 소사이어티죠. 그 옛날 몇 년 전에 꽤 오래 전에 왜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얼마 전에 죽은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그 죽은 시인 클럽이잖아요. 죽은 시인 동아리. 그죠? 근데 죽은 시인의 사회. 그러니까 이 소사이어티가 협회 단체도 되기도 하고 사회가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 소사이어티를 어떤 용어로 번역할 것인가를 놓고 일본에서 한 수십 년간 논쟁을 막 해요. 그 유명한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애들이 막 동장해가지고 막 사회로 할까 아니 회사로, 처음에 회사란 말도 많이 써요. 사회로 할까 회사로 할까 하다 결국은 사회로 낙찰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거의 대부분의 개념들을 그런 식으로 자기들이 논쟁도 하고 막 치고받고 해서 일종의 자기 거로 만드는 거니까. 우리가 일본 모방의 천재 하는데 우리는 그 모방도 더 심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 전혀 없어. 그런 과정이. 왜? 일단 일본이 먼저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대항할 수도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대부분 사람들이 공부를 일본을 가잖아요. 예? 대부분 유학생들 일본 가서 그 사회, 국가 이런 그 근대적인 용어를 다 배워요. 자기들끼리 이미 상식적인 언어가 된 거야. 그리고 그런 지식을 안고 국내에 들어와서 그냥 막 써. 어떤 설명도 없어요. 한국에 사전이었고요. 그래서 사전이 없어. 사전이. 예? 우리 무슨 뭐
대한 무슨 국어 대사전 다 해방에 나온 겁니다. 사전이 없어요. 다 일본 거 쓰는 거니까. 그러니 어떤 개념에 대한 이 개념이라는 게 그 용어라는 게 다 서구적 맥락에서 만든 거니까 이거 우리 맥락에서 고민도 하고 뭐 어떻게 우리말로 뭘로 봐 이런 소화하는 과정이 다 생겼다고 그랬더니까. 예? 민주주의고 뭐 자유주의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컨 이런 거니까 우리 공이라는 말 많이 쓰죠. 멸사봉공할 때 공 있죠. 공사. 이게 쭉 내려오던 게 원래 있잖아요. 왜 공자 맹자 때부터 쓰던 공사. 이 공사가 있고 이 서구 용어로 이제 왜 그 뭡니까 퍼블릭과 프라이빗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들어와요. 어떻게 쓰일까 현재 공사는? 예? 이게 좀 우리 전통 이게 동아시아에서 쭉 쓰던 그 공사 개념일까 아니면 서구에 들어온 퍼블릭과 프라이빗일까 우리가 좀 이거는 착종돼 있으니까 둘 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동아시아의 공사 개념은 가치론적인 의미가 아주 강해요. 가치론적. 공은 좋은 거고 사는 나쁜 거다. 그러니까 멸사봉공이라는 말이 가능하잖아요. 왜? 예? 사사로이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양 애들 안 그러잖아요. 그냥 가치론적이나 영역적인 구분, 영역적인 구분. 공은 고고 사는 사야 그냥. 그죠? 그리고 오히려 프라이버시 엄청 중시하잖아요. 프라이버시 치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근대 서구근대 자유주의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근대 자유주의 개인주의 이런 이데올로기가 두가 착종돼 있어 우리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프라이버시를 존중하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도 멸사봉공 좀 쓰잖아. 사람이 말이야 공을 앞세워야지. 성공 후사해야지. 다 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한국 우리가 그 주요 개념이나 어떤 뭐 용어나 어떤 그 의미 있는 것으로 사용하는 언어들의 8할 이상은 다 들어온 거다. 아직도 소화불량돼 가지고 지지고 먹고 있는 중이다 보시면 되고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도 마찬가지로 보셔야 되는 거니까.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제가 물어봤어요. 60년대 4.19에 막 하고 했던 그때 대학 다니고 그 아주 공부 열심히 했던 그 학자분한테 도대체 그 선생님 그 옛날에 젊었을 때 민주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일단 즉답을 못해. 바로 대답을 못하지. 교과서에서 배웠지? 이거예요. 나름 한국의 아주 그 1급의 엘리트 지식인이었던 양반이. 다시 말해서 콘텐츠가 없었다는 거니까. 예? 그냥 사실 민주주의 일제시기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말이고 사실 아니 그 농사 짓고 사는 농사꾼 80% 사는 그 양반들 무슨 뭐 민주주의인지 뭔지 알 게 뭐요 그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민주주의가 한국에서 중요하게 쓰이는 용례는 뭐냐면 그러니까 반독죄로 쓰인다. 반독죄로. 이건 아니다 할 때 쓰니까 네거티브한 용어로 쓰인다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오래 해먹으니까 그건 아니잖아. 아이씨 이거 저기네 독재네 이거 나쁜 거네 우리 민주주의 이렇게 되는 거니까. 실제 그렇게 독재에 대한 안티테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많이 씁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콘텐츠가 그 자체적으로 풍부하게 능동적으로 포지티브하게 막 구성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뭐에 대한 안티인 거야. 뭐뭐에 대한 안티. 독재에 대한 안티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유주의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그래서 한국에서는 독재와 어떤 그 뭐랄까 그 군사 독재와 그런 어떤 억압적 권위주의적 체제가 오히려 민주주의나 자유주의를 튕겨준다고요. 그죠? 민주주의가 그 자체로 발전했다라기보다는 독재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발전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그래서 그 사실 그 민주주의 사실 우리 민주화 운동, 민주주의라는 말 많이 쓰는데 유신차와 관련해서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민주주의보다는 사실 자유주의예요. 그죠? 인권, 사상 양심의 자유, 집회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다 자유주의적 가치들이거든요. 그죠? 민주주의는 뭐예요? 말 인민주권, 인민주권. 예? 주권이 권력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기원이 인민에게 있다. 말 그대로 데모스의 지배라고 그러죠. 데모스하고 크라시에 합친 거지 않습니까? 예? 데모스는 대중, 인민, 민중 뭐 여러 말로 번역될 수 있는 용어고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는 또 토를 하기 애매한 게 사실 그 자기도 인민주권이라 주장을 해요. 유신헌법에서도. 그 칼 슈미트라고 아주 나치랑 아주 친했던 애를 많이 동원하는데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그 투표를 다 하잖아요. 그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을 다 선출을 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대통령을 뽑잖아요. 소위 말하는
인민주권이 그러니까 간선제라는 선거 형태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인민주권을 제도적 절차적으로 구현하는 그 시스템을 완전히 부정하지 못해요. 대신 그래서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얘기 안 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처음 권력 잡았을 때는 쿠데타 직후에는 행정적 민주주의 쓰다가 그 다음에 좀 안 좋다고 해서 민족적 민주주의를 바꿨다가 유신정으로 해서 70년대에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안 하겠다는 얘기까지 한 번도 안 해요. 박정희도. 예? 그건 사실 그거를 거부했다가 하는 건 좀 곤란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의 어떤 압력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참 얘기 다 하긴 힘들고 어쨌든 그런데 자유주의는 정말 싫어해요. 그 분명해요. 미니스커트 장발단속 다 반자유주의적인 것에 근거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세계사적으로 보건데 근대의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양대 이데올로기는 뭐냐 하면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계열과 집단주의, 집산주의 계열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나누자면 다 양쪽에 다 포함돼요. 예? 그런데 민주주의는 다 집단주의로 포함되는 거거든요. 공산주의 다 집산주의로 포함되는 거고 가장 기본 양대 축이 되는 이데올로기 계열을 딱 두 개를 나누자면은 가장 크게 자유주의, 개인주의 계열하고 집단주의, 집산주의 계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열 중에서 잘 아시다시피 아까 쭉 말씀드렸죠. 식민지 겪으면서 이쪽 동아시아 쪽에서는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를 경험할 기회 자체가 없었고, 예? 그렇죠? 그런 어떤 집산주의, 집단주의 이데올로기, 특히 파시즘이라고 이데올로기가 대단히 크게 영향을 미쳤던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유신 체제의 핵심 이데올로그나 핵심 그 지배층들도 사실 집산주의, 집단주의 계열로 큰 영향을 받았다 봐야 되고 자유주의에 대해서 대단히 경멸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당시 어떤 그 대학신문, 서울대에서 발간하던 대학신문이라는 신문이 있거든요. 대학마다 다 신문 내잖아요. 거기에 표현을 하나 빌리자면 그런 표현을 써요. 바다에 버무린 깍두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바다에 버무린 깍두기. 그 맛이 어떨까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서구적인 것, 외래적인 것, 이것이 우리 고유의 이런 것들을 다 망치고 있다. 여기서 서구적인 것, 외래적인 것 핵심은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에요. 개인주의. 그러니까 우리 박정희도 맨날 얘기한 게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맨날 얘기하잖아. 도덕군자 연하는 사람들 맨날 떠르잖아.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 개판을 쳐줘 어떻게 상업주의 어쩌고 맨날 뭐 이게 이기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잖아요. 예? 무슨 집단 이기주의, 개인 이기주의, 뭐 지역 이기주의, 뭐 온갖 이기주의 붙여하고 이렇게 막. 근데 원래 근대 이데올로기의 핵심은 근대 자유주의 핵심은 자기 이익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아담 스미스 아닙니까? 왜 국부를 쓴 그 근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 자유주의로 큰 중요하다 그랬던 여기 아담 스미스의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뭐예요? 그거죠. 각자 개인적 경제 주체는 시장에서 자기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거니까.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그걸 다 조절해 준다는 거예요. 그걸 비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오늘 저녁에 쇠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정육점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정육점 주인의 이기심에 근거한 거라고. 그죠? 정육점 주인이 자비심을 고기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먹고 살려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고기를 팔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장 이데올로기, 시장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논리인데 어쨌든 그 자체로서는 말이 멋들어진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역사에 많이 검증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1929년에 대공황이죠. 그전에도 끊임없는 주기적 공황이 있었는데 세계사적으로 가장 크게 엄청난 폭발력을 미쳐가지고 세계사 전체를 뒤흔들었던 가장 중요한 그 공황이 29년 세계 대공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황이 뭐예요? 그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절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생산과 소비 두 가지 합쳐서 자본주의 시장이 굴러가는 방식은 생산과 소비. 생산만 진짜 해봤자 소비가 안 되면 뭐가 돼요? 이게 공황이에요. 그죠? 영어는 또 희한하게 그 공황에 대한 적합한 용어 그냥 크라이시스만 하는데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공황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비를 늘리거나 생산량을 줄이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소비를 어떻게 갑자기 늘려? 우리 공황이 왔으니까 월급 줄고 다 해고당하고 우리가 IMF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데 다 생산력을 죽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터진다니까. 다 작살났잖아. 유럽의 모든 공장 다 작살났어요. 미국 하나 남고. 그죠? 그걸 통해서 폭력적으로 어떤 이 공황이라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재조정을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그렇게 전쟁을 통한 생산력의 파악이 너무 이거 힘드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케인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케인즈가 나와서 IMF 같은 만들어서 시장에 개입하는 거라고 이제. 물론 미국에서 그 전에 이제 그 뉴딜이 그거잖아요. 루즈벨트 뉴딜 정책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뉴딜 정책 결국 시장에 국가가 사회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맨날 공황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공황 때문에 다 죽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인지안의 시대가 쭉 가다가 안 된다. 이거 너무 간섭도 심하고 이거 시장 다시 70년대 그걸 전후 70년대 그 뒤바뀌어요. 그래서 하이에크 우리가 아는 하이에크 있죠. 하이에크 그다음에 누굽니까 밀턴 프리드만 이런 애들 74년, 76년 연속으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요. 그리고 바로 70년대 말에 대처랑 80년대 레이건이 미국에서 나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는 신자유주의의 세계사적 궤적이 됩니다. 케인지안 날려버리고. 우리는 약간 뒤늦게 지금 근데 제 얘기는 그게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이미 70년대 그렇게 가고 있었다고 봐야 돼요. 저기 하이에크가 한국에 옵니다. 78년도에. 그 무시무시하고 살벌했던 유신 체제의 신자유주의 전도사라고 할 수 있는 하이에크가 와요. 정경련 초청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이따 하고 그래서 제가 한국의 그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자유주의가 소위 말 70년대 유신 체제에 반대했던 민주화 운동의 핵심 오히려 콘텐츠는 자유주의적인 가치였다. 그래서 실제 그 자유주의라 쓰고 민주주의라 읽은 셈이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자유주의나 민주주의는 오히려 유신 체제의 반자유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인 것에 대한 저항과 반대로부터 자기 콘텐츠를 구성해 오면서 발전해 왔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발전의 그 딜레마가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신 체제의 반대까지는 분명히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 포지티브하게 능동적으로 긍정적으로 자기 것을 구성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죠?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게 민주주의가 좀 더 풍요롭고 풍성하게 아주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사회를 좀 더 이렇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어떤 긍정적인 이데올로기적 효과를 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또 오해하시는데 민주주의도 한계가 많고 문제가 많다, 그 쌤쌤이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다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한국에서의 어떤 한국에 수입되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그 변화 발전하는 과정에 역사적 특수성이 있었다. 그걸 설명을 드린 거고 그 특수성을 충분히 인식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민주적인 어떤 가치들, 민주적인 어떤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나 고민이 필요하다. 민주주의가 이미 다 완성되었고 확정되었고 우리는 단순히 빌려다 쓰기만 하면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국 사회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돼요. 네. 그죠?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이 자유주의가 이 정치판에서 정치나 사회적 차원에서 그렇게 기능한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신 독재에 반대하는 그런 정치적 저항 이데올로기로 쓰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청년 문화, 대중 문화 속에서 어떤 기존의 어떤 집단주의적이고 이런 것과는 다른 어떤 개인주의적이고 자유로운 어떤 그런 이런 것들만 만들어내는 그런 것으로 기능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때로는 반유신하고 긴밀 연동되기도 했다라는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장발미 단속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특히 68년도에 서구 유럽에서 막 난리 나지 않습니까? 68 학생운동 해가지고 왜 그게 국내로 유입될 거를 되게 두려워해요, 내가. 네? 그 다음 우리가 근데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할 수 있는 대목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시장 속의 자유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를 저는 크게 두 가지 나눠봐야 된다고 나눠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치적 자유주의가 있고 경제적 자유주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문화적 자유주의도 있고 확장하자 되게 많을 수 있는데 자유주의가 대단히 복잡하거든요. 대단히 많기도 하고 사람 따라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시기별로 다르고 엄청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크게 경제적 자유주의와 정치적 자유주의 크게 두 개 나눌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게 정치적, 사회적, 문화 차원의 자유주의를 말씀드렸던 거고 더 중요한 게 오히려 시장의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주의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신 체제가 대단히 반자유주의이고 반민주적인 거라고 하면서 소위 말하는 경제민주화 그러죠. 경제민주화 다들 아시죠? 김종인 씨가 어쩌고 해서 근데 경제민주화의 콘텐츠는 사실 70년대 야당이나 좀 민주화 운동 진영에서 제기했던 경제민주화의 구체적인 콘텐츠는 뭐냐면은 대부분 역시 자유주의적인 내용들이에요. 뭐냐면은 한은 독립, 그죠? 중앙은행인 한국은행 독립 이런 거 아니면은 금융규제 완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은행들을 다 틀어지고 정책금융을 마음대로 주락펴락하는 거 안 된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경제 민주화의 그 당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전형적인 자유주의적 정책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이에크가 아까 왔다 말씀드렸죠. 하이에크 초청한 주체가 누구겠어요? 퀴즈. 예? 어유, 예, 정경련. 정확히 아시네요. 알고 계셨어요? 아, 그랬구나. 정말 반갑습니다. 예? 아, 제가 그랬어요? 아. 제 연배쯤 되면 이제 이게 그 오락가락 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강의를 연속 강의를 하면은 첫 번째 한 강의랑 두 번째 강의가 전혀 다른 강의가 돼버리기도 해요. 좀 널리 양해를 구합니다. 어쨌든 전경련이 이제 초청을 해요. 근데 보세요. 1978년도에 전경련이 하이에크를 초청을 하죠. 그때 전경련이 초청한 하이에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중앙은행을 없애자고 그래요. 니네 중앙은행을 왜 두냐? 그냥 시중은행이 다 발권기능 갖게 해서 시장에서 자유를 경쟁하게 해라. 이게 신자유주의예요. 이게 자유주의라고 그러니까. 예? 왜 중앙 그러면서 예를 들면 홍콩은 사실 그렇게 해요. 예? 약간 특수한 얘기.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극단적인 자유주의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여러분 1972년도에 그 경제 사건 중에 제일 중요하고 유명했던 게 83 조치라고 있었던 거 아시죠? 83 조치. 72년 그 경제 유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경제 유신이라고 하는데 83 조치 내용이 뭐예요? 사채 동결하고 그걸 다 전환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 사채 이자는 막 수십 프로 올라가잖아 막. 그걸 법정 이자로 막 다 바꿔 버리는 거니까. 뭐가 돼요? 사채의 돈을 놓았던 일반 서민들이나 아니면은 사채업자를 비롯한 그런 이 시장의 다른 다양한 경제 주체들이 다 쫄딱 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죠? 누가 이득을 봐요? 당연히 전경련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이득을 보는 거죠. 사채의 핵심 고객은 당연히 기업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기업 사채 동결로 봐야 돼요. 기업 사채 동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반자유주의적인 시장 폭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자유로운 시장에 완전히 그냥 들어가서 자기 멋대로 법령 하나로, 포고령 하나로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경제 질서를 시장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싸그리 뭉개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자유주의적인 정책을 폈던 게 유신 정권이었어요. 83 조치. 물론 이때 유신체제 성립 전이죠. 72년 8월 3일이기 때문에 10월 17일 날 떴으니까. 그리고 그거를 앞장서서 주문했던 게 재벌 내지는 대기업들이었고요. 그죠? 그러니까 재벌과 기업, 총칭해서 그냥 자본이라는 말을 씁시다. 이 자본의 입장에서는 시장의 자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죠? 이윤이 중요하죠. 이윤이 국가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해서 자기에게 더 많은 이윤이 떨어지면 국가 개입 찬성하는 거고 때로 요구하는 거고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자기 이윤이 떨어지거나 나쁘게 되면은 반대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유주의와 이 기업 내지 자본의 입장이 반드시 있고라 볼 수는 없어요. 되게 모순적이고 역동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하이에크식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은 하이에크 논리가 뭐냐면은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다요.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세계 모든 지식, 모든 진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뜻이 있는 줄 알고. 별 뜻이 없는 그 기침으로 알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유한한, 신이 아닌 인간이 유한한 이 인간이 사회 내진 경제를 시장을 계획하고 이게 하려고 하면 망가진다는 거니까. 오히려 시장이 다 맡겨야 된다. 시장에 맡기면은 시장이 알아서 다 조절해준다. 보이지 않는 그 소리에 의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완벽한 자유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은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죠? 장어진 말 맞다나? 맞죠, 그거는? 그런 시장은 없어요. 야바이꾼도 등장하고 누가 매점 매석도 하고 독점도 하고 하면서 특히 시장 질서가 교란되죠. 그러니까 상법이 복잡하게 엄청나게 복잡한 상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런 식으로 자유롭고 완벽한 그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하이에크도. 그죠? 그런 식으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정거래법이 만들어지고 그 공정거래위원회 만들어지는 게 79년, 80년이에요. 그러니까. 대충 그렇습니다. 얘기는 뭐냐면은 그래서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그렇게 어떤 그 자본의 어떤 입장을 단순히 그냥 무조건 대변하는 거나 아마 기업의 이익만을 무조건 이런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나름의 이론적인 왁구가 이론적인 틀이 있고 그 이론적인 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때로는 이제 그 개별 경제 주체들하고 이게 상치가 될 수 있기도 합니다. 자유주의 자본 이런 식으로 너무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측면은 뭐냐면은 사람들이란 그 자유주의를 책을 보고서 아니 뭐 그 논문을 보고서 아니 뭐 강의를 듣고서 알겠냐고요. 70년대, 60년대 아니에요. 그냥 삶의 경험. 예? 근데 그거예요. 입시 경쟁. 예? 입시 경쟁. 자유주의는 뭐 그 워낙 대가들도 많고 뭐 로크네, 루소네, 홉스네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떠들어놨죠. 그 우리 다 저도 몰라요. 그 어떻게 다 알고 자유주의가 이게 몰라요. 근데 살아보니까 학교는 가야 돼. 학교를 그래서 한국 최초 입시열이 생긴 게 근대적 의미에서 입시열이 생긴 게 1920년대라고 그러죠. 원래는 보통 학교를 사람들이 안 보냈어요. 왜? 이민족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좀 민족 감정 뭐 그런 것도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막 이상한 소문도 막 돌았어요. 그러니까 쟤네 저기 학교 가면 그 학교 졸업한 애들은 얘네가 막 군대를 끌고 간다라는 막 그런 막그 중문 이런 애 가서 막 안 보냈어요. 근데 학교가 가장 유력한 계층 상승의 사다리 통로가 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양반 싸움 다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신문제 없어지고 백정도 없어지고 백정이든 뭐든 개백정이든 공부 잘해서 학교만 나오면 면석이 해먹는 거니까 뭘 알아야 면석이 해먹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배워서 남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 자유주의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자기 사회적 지위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그죠? 요새 유행하는 피케티는 그런 거죠. 토마 피케티는 그러니까 그게 원래 그런 거 문제가 없는 건데 다 그 상속분 가지고 한다 이거잖아. 그러니까 있는 놈만 더욱 잘 살겠는데 이거잖아.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을 초월하는 자본 소득률이라고 하는 게 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축적돼 놓은 자본, 기존에 확보해 놓은 자본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번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능력 따라 쫙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기회의 평등과 그러니까 평등이라고 하는 게 기회의 평등이 있고 실질적 평등 두 가지 보통 나누죠. 그러니까 예? 보통 그 완벽한 평등주의는 결과의 평등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자유주의에서 강조하는 거는 기회의 평등이죠. 누구나 다 똑같은 기회를 줬다. 근데 너는 자식아 네가 그 띨띨하고 능력이 없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떨어진 거다. 이게 전형적인 자유주의 논리거든요. 예? 그래서 공부해서 남주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대적인 격언이죠. 근대적인 격언. 조선시대 그런 말 없습니다. 공부 자체가 특권이니까. 학교 자체가 대단히 특권이잖아요. 아무나 못 가. 예? 근데 우리는 의무교육이에요. 근대는. 좀 골 때리죠. 예? 의무래. 학교 안 가면 잡으러 와. 일제시대도 그랬어요. 순서대로 잡으러 와. 그때 물론 의무교육은 아니긴 했지만 의무교육제는 나중에 50년대에서 시행되는데 원래 일본에도 의무교육제 하려고 했어요. 아마 그 해방이 한 10년만 늦춰졌어도 일본 일제치에서 우리 의무교육을 경험했을 거야. 어쨌든 아이가 그런 식으로 사회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예? 그 신분제 사라지고 근대 사회가 되면서 자유롭고 평등한 개인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은 올라가고 없는 애는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교육제도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그걸 교란시키고 위반하고 엉클어뜨리고 하는 각종 나쁜 짓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사회적 상식이나 사회적 어떤 그 가치가 이런 것들이 점점 퍼져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입시열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공채가 나오는 공채가 그전에는 다 아름아름해요. 한국의 최초의 공채는 기업의 최초 공채 56년인가 7년도에 삼성이 처음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일반화된 거는 70년대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은 거의 안 해요. 물론 그래도 다 연출 따지고 뭐 이게 연구고용 어쩌고 하지만 어쨌든 점점 더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뭐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교 평준화를 예를 들면 되겠어. 고교 평준화.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경쟁이 확산되냐면은 지금 평준화 때부터 난리죠. 특목고에 자사고에 해가지고 뭐 다 망쳤다고 뭐 하는데 고교 평준화를 박정희 때 하지 않습니까? 중학 평준화를 68년도에 하고 고교 평준화를 74년도에 하거든요. 왜 했을까요? 정말 평등주의적 이런 걸 위해서. 근데 고교 평등화가 아니라 또 용어도 고교 평준화야. 평준화 잘 안 쓰죠? 고교 평준화 외에는 평준화를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평등하고 다른 말입니다. 다른 개념입니다. 다 똑같이 평등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그때 그 유명한 고등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예? 시간이 좀 너무 걸리고 있나요 지금? 지금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그 경기고, 서울고, 뭐 경복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권층 날리는 거니까. 사실 뭐냐면 이 특권층들이 박정희 체제한테도 부담이에요. 뭐냐면 얘는 엘리트잖아. 그러니까 한국 최고 엘리트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노무현 보듯이 봤겠죠, 제가 보기에는. 그죠?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상고 대통령 인정을 했을까요? 한국의 최정상 엘리트 그 집단들이 저는 안 했다고 봐요. 그리고 그들의 가치 기준에 따르면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걸 수도 있어요. 정말 세상이 좋아서 머슴놈이 뭐 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죠? 신문제 깨지고 했을 때 처음에 다 그랬을 거란 말이니까. 당연히 근본도 없는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 틀어버리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근대 국가의 가장 기본적으로 투명한 환상은 뭐냐니까 국가와 개인 사이에 중간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국가가 직접적으로 개인들 하나하나를 다 투명하게 파악해서 투명하게 세금 때리고 징징영상 때리고 뭐 때리고 다 할 수 있는 완벽한 유리사회 같은 투명한 사회. 이게 근대 국가의 환상이거든요. 판타지죠. 진짜 그렇게 되지는 않지만은 그 중간층의 중간에서 방해하는 핵심적인 게 특권층 같은 게 되는 거니까. 근데 옛날 조선 시대로 치면 양반 같은 거. 왕이 백성 하나하나를 지배 컨트롤 못해요. 꼭 양반이죠. 제지사족이라고 그러죠. 시골 양반, 우리가 시골 양반 그러죠. 시골 양반 처음엔 대단한 높은 용어였는데 이제는 막 욕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양반이 왜 이래? 그거 욕이잖아. 그러니까 그죠? 근데 양반은 되게 좋은 거였잖아. 왜? 그런 식으로 이 신분제 깨져나가지고 그런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아이가 그 제지사족 시골 양반들을 통하지 않고는 지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합을 하지만은 찰떡궁 가면 또 아니야. 붙었다 떨어졌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반역 사건도 일어나고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죠?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어쨌든 아이가 박정희 정권의 입장에서는 아이가 그 중간의 특권층들 내가 오달 때리면은 바로 그냥 전 국민 일사불란하게 집행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 특권 책임자면서 이 어려운 소리 떠들면서 개기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있는 거니까 그래서 실제 그렇게 책에다 써요. 한국의 모든 특권층들, 모든 그 화수회, 무슨 문중회, 무슨 동창회, 뭐 향후회 이런 게 다 집단 이기주의를 발동시켜서 나라를 좀먹고 있다. 우리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단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걸 노골적으로 쓴다니까 책에다가. 그래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겁니다. 예? 민족주의. 이 민족주의 가지고도 뭐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그 얘기까지 당연히 못하겠네요. 민족주의 대단히 중요합니다. 박정희 정권 이해하는데. 어쨌든 아이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고교 평준화를 하는 거니까. 고교 평준화하는데 그럼 이 효과가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냐? 우리는 오히려 더 평등주의적이기도 아니에요. 경쟁이 강화됩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미 중학교 때 결정돼요. 중학교 때 명문 고등학교를 가는 애들만 경쟁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냐면 고교 평준화가 되면서 일반 변두리 고등학교도 죄다가 이 대학 입시에 동원돼요. 그죠? 그래서 신흥 명문이라 영동고, 설화발 뭐 이런 신흥 명문이 막 나와요. 신일고 이런 애들이니까. 예? 다시 말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이 다 대학 입시에 목을 매게 돼요. 대학 입시라는 경쟁의 공간이 확장됐어요. 경쟁의 기간 동안 중학교 때까지만 경쟁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고등학교까지 경쟁을 해야 돼요. 예? 더 기간도 늘어났고 더 넓어졌어요. 확장됐어요. 그리고 각 학교 간만 평준화가 된 거예요. 학교 간만. 학교 내부에서는 우열반 다 만듭니다. 열반 학생이 우반 학생 우산대 찔러주고 사건 막 일어나요. 예? 이런 식으로 그 우열반을 만들어서 다 경쟁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경쟁이 약화가 아니라니까. 근데 지금 고교 평준화만 붙잡고 있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현실 얘기하면 좀 곤란한데 하여간 그 고교 평준화 역사적 맥락 그 효과를 충분히 곰삭이 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진정한 꼭 그런 그 평준화를 제대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은 대학까지 밀어붙여야 돼요. 한국 사회 구조상 맨 꼭대기를 그대로 이렇게 남겨두고 고등학교까지만 평준화하는 거 이건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경쟁을 더 강화하고 확대하고 장기화시키는 효과를 낼 뿐이지 진정으로 한국 사회가 부닥치게 그런 뭐랄까 학교 교육 문제를 좀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해결할 수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공부 열심히 하게 되는 거니까 그죠? 누구나가 이제는 하여간 고등학교 국민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그러니까 총 12년간은 어쨌든 너에게 모든 기회가 보장돼 있다. 죽도록 공부해라. 죽도록 경쟁하라.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 토도 달지 말라요. 그러니까. 그죠? 안 그래요? 너
그래서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대학 가서 미팅 할래? 공장 가서 미팅 탈래? 이거잖아요. 요새 유머로 하자면 1등급은 뭐 치킨을 시키고 2등급은 뭐 치킨을 튀기고 3등급은 치킨을 배달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우스개 약간 자조적이긴 하지만 이런 우스개만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실이라는 거 사람들이 너무나 분명히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 따른 불평등, 그런 결과의 불평등, 내가 능력이 없고 능력이 없던 사람이 때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재원을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어떤 사회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식의 불만, 어떤 식의 툴을 못 달게 하는 거 다 네 책임이다. 모든 책임을 다 개인에게 환원시켜 버리는 거니까. 그죠? 이게 개인주의 아니고 뭐예요? 개인주의 원래 그 서구 근대 개인주의 자유주의 핵심은 그거예요. 신으로부터 독립적인 개체로서 인간을 처음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데카르트가 처음 했다고 그러죠? 그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그러죠. 왜? 나는 생각한다, 그로 존재한다. 이거 완전 불경죄예요. 교황에 의해서 화형감입니다. 화형감. 요새 교황은 뭐 품성에 좋아서 화형까지 아실지 모르겠지만 중세 다 화형시켜요. 진짜. 코페르니쿠스 화형시키거든요. 왜냐면 이런 건데 아이고 이 고리대응업 이거 참 자꾸 길어지네. 뺍시다 이가. 이 인간이라는 거는 신의 피조물이잖아. 신의 피조물. 그죠? 고리대응업을 그 중세 교황청에서 왜 금지시키냐면 고리대응업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시간만 좀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을 이제 돈벌이 하는 거죠. 시간이 누구 소유냐 생각하면 중세 유럽에서는 교황 하나님 소유라 생각해요. 하나님 소유. 그 누구도 시간을 가지고 장난치려 하면 안 돼요. 신성모독이 그러니까 신성모독. 화양감 실제로. 우리 독자어는 못 쓰잖아요. 그죠? 다 중국면허 쓰죠. 우리 뭐 세종면허 다 웃긴 소리야. 공식 영어는 다 무슨 말령면 무슨 뭐 동치면허 다 중국면허. 그런 시대 이런 못 쓴다니까 우리. 그죠?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왜 세계 표준시의 기준이 되는 그린시 천문대가 어디 있어요? 영국에 있잖아요. 근데 시간을 누가 지배하고 있어요? 프랑스는 여기 막 싸워요. 근데 처음에 이거 어디다 둘 것이냐. 표준시 기준이 되는 거 지점을 천문대를. 다 영국이 세니까 영국한테 가는 거니까요. 시간을 지배하는 자가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근대 시간도 아주 재밌는 건데 얘가 뭐 너무 어쨌든 얘가 그래서 중세 그 교황 신의 피조물인데 이거를 자기는 신의 피조물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니까 나는 존재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철학적으로 말을 돌려서 애들로 얘기했지만 이거는 신으로부터 독립한 개체를 말하는 거예요. 근대 주체를 처음 말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근대 주체로서의 생각하는 주체로서의 근대 주체는 모든 게 다 자기 안에 있어요. 중세 유럽의 그림 보면 다 익스프레션이 아니라 리프레젠테이션, 재현.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가 죽은 거 누가 이렇게 뭐 성모 말에 끌어안고 있는 피에타 이런 다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상황들에 대한 재현, 아니 사람의 초상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미술은 뭐예요? 시체말 그냥 한마디로 골 때리잖아. 그죠? 정의가 안 되죠? 익스프레션. 내면을 표현해, 내면을. 뭉크의 절구 이런 그림 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현실이. 예? 피카소 이상한 뭐, 우리 아들보다 못 그린 이상한 그림 뭐, 어쩌하잖아, 막. 다시 말해, 인간이라는 게 이미 자기 내면이 생긴 거예요. 그 내면에 자아가 있고, 그 자아를 통해서 자기 내면에 어떤 심리적이고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밖으로 표출하는 게 예술이 되는 거니까. 중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인이고. 그래서 그 능력 또한 다 개인 안 내부에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이다. 그전에는 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유럽에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다 집안이 결정해요. 우리의 그 사주팔자 얘기하죠. 그건 다 질적 시간관의 근거에서 뭐냐면은 이미 운명이 이미 사전 다 결정돼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죠? 사주, 연월을 자기 태어난 연월을 시에 따라서 그 네 개의 시간 그 질에 의해서 그러니까 말띠 여자는 드센 거야. 그죠? 질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근대는 뭐예요? 다 시간은 무차별적으로 동질한 시간이고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모든 것은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내가 다 하는 거야. 내 마음, 내 능력, 내 안에 있는 내 능력을 내가 어떻게 발휘하고 어떻게 노력, 어떻게 잘 끄집어내고 나를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자기 그 스펙을 쌓고 어떻게 잘 해서 성형까지 해가지고 하여간 자기 하기 나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주의거든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사람을 완전히 개별화시키고 원자시켜 놓고 모든 책임 권한 하나도 없지. 모든 책임을 다 개인으로 환원시켜서 그 결과를 절대 아무도 결과에도 아무도 토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한국에서 시장 그 이미 일제 시기부터 쭉 진행돼서 70년대쯤 되면 아까 고교평준화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들을 벗어나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일상적 생활 자체 불가능해요. 상식이 되버려요. 상식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자유주의, 그 우리가 말하는 그 신자유주의나 자유주의 대화에 큰 차이가 없다고 저는 보는데 그런 어떤 자유주의가 특히 시장이 확대되면서 특히 이 자본이 주도하는 대기업이 주도하는 72년까지도 그 저기 시장에 개입해달라고 애걸 못 꺼냈던 애들이 70년대 후반 가면은 개입하지 말라고 난리 벌어집니다. 하이에크가 초청해가지고서 그리고 70년대 쫙 그 저기 뭐 대재벌 내지는 대기업들의 문화재단이 다 만들어져요. 그죠? 다 만들어집니다. 삼성 거 하나 빼고 다 70년대 만들어져요. 예? 무슨 대우재단, 무슨 현대, 무슨 아산재단 뭐 다 그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경기단체장 보세요. 요새 그 축구 주요한 스포츠 경기단체장들 누가 해요? 60년대까지는 다 군인이나 관료들이 합니다. 아니 사회 저명인사가 하거나 70년대 이후로는 다 거의 90% 80%가 다 기업체 사장이에요. 그죠? 이거는 레슬링 잡고 뭘 잡고 다 하잖아요. 축구협회 누가 하고. 다시 말해서 사회를 누가 지배하고 있는가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의료보험 국가는 돈 한 푼 안 들여요. 어떻게 안 들여요? 수익자 부담 50%, 기업 부담 50%예요. 하지만 전경련이 노하면 못 하는 거예요. 아무리 유신의 철거를 가지고 있는 박정희조차도 할 수가 돈이 없는 거 어쩔 거야. 그죠? 전경련이 동의했으니까 의료보험 시행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 70년대 그런 식으로 자본이 아까 농민들을 장악하고 말씀드렸죠. 사회 전체를 그런 식으로 장악해 들어갑니다. 그 흐름에 유신조차도 어쩔 수 없었을 거라 봐요. 유신조차도. 그죠? 아이고 11.6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11.6 사건 다 아시죠? 뭐 그럼 다 아는데 아주 간략히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기엔 아주 희한한 사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그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시해하는 정말 엽기적인 사건이잖아요. 요새도 국정원이 하는 일 많은 것 같긴 하던데 정말 70년대까지는 중정은 대단했죠. 그죠? 정말 대단했고 중정은 정말 지금의 국정원에 아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그랬는데 그러니까 신복 중에 신복을 임명한다고요. 그죠? 제가 보기엔 실질적으로 2인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유신체제 속에서는 중정부장이면 실질적으로 2인자다. 예? 뭐 경호실 비서실장 있긴 하지만 대통령 측에서 움직이긴 하죠. 얘네가 사실 뭐 실제 움직일 수 있는 뭐 인력 자본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앙정보부는 전체 직원이 뭐 얼마인지 모르지만 엄청난 숫자를 움직인 후가이가 대단하거든 정말. 무서워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막 제대로 알면 그런 얘기 막 할 정도로. 그래서 가장 신복적인 신복을 임명하는데 그 신복이 대통령을 시해했어요. 시해는 너무 좀 정근대적인 표현이고 암살한 거지 그러니까 살해를 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랬을까? 예? 왜 그랬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가장 많이 얘기되는 게 차지척의 갈등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물론 소소하게 소소한 문제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일국의 중앙정보부장이 그래 누구랑 갈등 붙었다고 기분 나쁘다고 술자리에서 욱해가지고서 총질해요 대통령한테. 이건 좀 너무 황당하죠. 그러면 정말 이 대통령 이 모가지가 몇 개가 있어 모자를 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소소하게 영향을 미쳤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 강연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일단 먼저 부마가 컸어요. 부마는 제가 보기에는 부마의 최소한 51%는 저는 부가세 때문이라고 봅니다. 77년도에 두 개 법률이 크게 가장 중요한 두 개 법률이 시행됐는데 그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보험이고 또 하나가 부가세예요. 부가세 10% 무조건 다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세수가 세원이 확보되지만은 그만큼 엄청난 부가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반발 당연히 심했겠죠. 그러니까 부산 대학생들이 좀 뭐 그 대모를 많이 안 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70년대 내내 대모를 간간히 했었고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데모로 나왔는데 아무도 안 붙었단 말이야. 그 전까지는. 근데 갑자기 그때 79년 10월 달에는 다 붙어버린 거니까 시민들이 특히 시내의 또 상인들이 부가세 때문이에요. 뭐 김영삼 얘기하지만 김영삼 구보 외치니까 그 시위대 속에서 왜 지금 여기 왜 뭐 김영삼 왜 나와 막그 쫑꼴 주고 막 그랬다고 그러죠. 하여간 그 정도로 그때나 지금이나 야당들 욕 먹는 거 비슷했나 봐요. 하여간 부가세 때문이었고 이 부가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 작용을 해서 부망장이 터졌습니다. 부망장을 김재규가 직접 가서 보죠. 그죠?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게 최고의 정보맨이잖아. 그러니까 김정일 중앙정보부장이면 한국에서 가장 정보를 가장 많이 하고 정확히 아는 사람부터 봐도 틀림없잖아요. 그러니까 예? 딱 가보니까 아닌 거야 상황이. 이게 총체적인 민심 위반이고 막 가는 거야. 보고했다가 박살나자라니까 박정희한테 차지철한테 아직도 그 땡크로다 잃어버리면 되지 뭔 상관이야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이제 그 상황 그러니까 이 대중적 지식 기반이 심각하게 위반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느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저는 미국의 이게 한미 관계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한미 관계 갈등. 중앙정부 알다시피 미국의 CIA가 거의 만들어주다시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름도 똑같잖아요. 우리 앞에다 K자 붙이는 거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CIA 부분이 뭡니까 미국의? 익명의 열정이라고 익명의 열정. 한국 중앙정보부의 부는 다들 아시다시피 음지에서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양지 축구단까지 만들잖아요. 북한이 월드컵 8강 갔다고 그래가지고서 어쨌든 하여간 그만큼 미국 그리고 또 이게 서로 이 협력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휴민트 쪽은 이쪽이 좀 강한데 이쪽에 기술 이런 걸 통합해 인포민트인가요? 그쪽은 미국이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위성 같은 거 이런 거 각종 뭐 정찰기로 통해 유투 같은 거 띄워서 쫙 그 눈금 모습 보는 거는 이거는 한국을 할래할 수가 없거든요. 어차피 둘 다 필요해서 이게 아주 그 협력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는 그 정보기구 안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알다시피 이게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코리안 게이트 나오죠. 박동선 건 터지고 핵 개발로 갈등 불거지고 카터 인권 외교 불거지고 그 전에 뭐 미군 철수 나오기도 했고 계속 불거지는 거예요. 갈등이 불거지면서 미국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국 정부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겠죠. 그죠? 탈레반 깨고 이라크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거죠. 미국은 어느 나라 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근데 자기 뜻대로 잘 안 움직이는 거니까 사사건건 여기 박정희 정권이 거는 거야. 그런 갈등들이 계속 농축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움직이기 위한 다양한 정보 채널, 다양한 외교 채널, 다양한 방식을 가지고 당연히 미국이 움직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국가가 당연히 다 그랬겠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말 이렇게 이 드라마도 나왔잖아요. 왜 뭐 한국의 민주주의가 큰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슬쩍 뭐 운을 떼본다든지 어떤 증언에 따르면 포스트 박정희에 대한 운을 슬쩍 떼보기도 합니다. 네. 우리 박정희 대통령 연세도 되시고 했는데 다음엔 어떤 사람이 올까? 뭐 이런 식으로 떠본다는 거니까. 네. 그런 식으로 슬슬 분위기를 잡아 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은 이제 알아서 이제 대충 이제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아서 나머지 일들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알아서 막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우리 군대 갔다 보면 잘 아시겠지만 대대장 연대장이 막 내고반 와가지고서 야 여기 먼지 있다. 야 이거 청소 안 했냐? 뭐 여기 머리카락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내반 분위기가 왜 이래? 나 끝나 그러면 알아서 그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김재규 입장에서는 가장 권력 유지의 기본이 되는 게 미국의 지지, 그다음에 대중적 지지, 그다음에 권력 내부의 응집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다 날라갔다 보는 거니까 안 되겠다. 이참에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하죠. 쿠데타로 보기엔 너무 엉성하고 자기 말에 따르면 11.6 국민혁명이라고 그러는데 혁명으로 보기엔 너무 이게 좀 황당하고 하여간 제가 보기엔 아직까지도 비슷해. 어쨌든 하여간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한국의 어떤 유신 체제를 유지시킬 수 있었던 몇 가지 지점에서 흔들리는 지점이 나타났고 그 흔들리는 지점들이 결국은 권력 내부의 갈등까지 확장되면서 일종의 자폭 비슷하게 그죠? 자멸하는 셈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만약에 김재규의 그런 돌발적인 행동이 없었으면은 어느 정도 상당 기간 더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부마가 했지만은 바로 공수부대 투입해가지고 바로 그냥 하루 만에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주랑 또 다른 상황이었는데 아마 11.6이 없었으면은 광주가 있었겠는가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아마 그런 11.6은 솔직히 말씀 제가 아직 사태의 실체적 실체적 저는 진실 진리란 말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건 안 쓰려니까 마땅한 말이 없네. 실체적 이 맥락에 대해서 정확히 한 10%도 모르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마 더 많은 시간이 지나서 많은 자료가 발굴되면은 좀 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마무리하자면 이런 어떤 70년대 유신 체제가 현재 우리 한국 사회와 의외로 많이 연결되어 있다. 단지 유신 체제와 현재 21세기 한국 사회가 생물학적으로 환원돼서 이어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신체는 그냥 자연인 개인의 생물학적 신체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신체 하나에는 온갖 사회적, 권력적, 정치적 다 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다못해 패션 하나도. 예? 박정희가 밀짚모자 쓰는 거 다 정치적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신체는 그냥 개인의 생물학적 신체로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런 차원에서 70년대 한국 사회는 대단히 긴밀히 연동되고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